안녕하세요. 시니어 관계 맺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대한 웰다잉 강사 민경욱입니다.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또한 내가 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또한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이 공간 속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 공간 속에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점진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고 목적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8단계로 삶의 여정을 나눴어요. 그 8단계 속에서 내가 있고 그리고 너가 있어. 그리고 또 레빈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봄에는 이런 일을 했지?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성장 속에 있는 그 과업 속에 있는 우리를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멈추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생애 발달적으로는 이렇게 여정을 왔는데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볼 때 어떤지를 같이 나눠 볼 거예요. 마이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네모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행복한 네모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한지 알아? 나는 네모라서 행복해. 내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리고 모서리의 각도가 같잖아.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월요일이 되었을 때 그 네모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도 하고 아주 날카롭게 잘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형태가 다르게 변형이 되었는데, 네모는 나는 내 모서리가 같고 내변이 같아서 행복해 라고 고백했던 그 네모는 그런 변형이 생겨진 그 네모의 모양, 새로운 모양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면 되지? 새롭게 새로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분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고 잘라져도 콸콸콸 쏟아지는 분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이 되었어요. 네모가 갑자기 뚝뚝뚝 뜯기어진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뚝뚝뚝뚝 끼어진 거지? 이걸 어떡하나? 나는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나간 모양의 네모를 새롭게 공모를 만들어야겠다. 꽃밭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꽃밭을 만들었대요. 일요일 날은 무슨 일이 생겨질까? 무엇을 만들까? 라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만들어야겠구나. 내 마음에 창문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의 창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주 넓게 펼쳐진 바닷가의 파도가 보여지나요? 아니면 수평선이 보여지나요?
아니면 아주 자연의 바람 소리가, 그리고 새소리가, 또 내지는 어떤 그 자연의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는 그 숲속이 그려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땐 그랬지. 아, 그때도 그랬지. 아, 그때도 그랬어.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 보이네. 앞으로도 무엇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창. 그 마음의 창에 오늘 아름다운 그림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름다운 미래가 보여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었어. 생명력으로 태어나는 그때 많은 양육자에 의해서 나는 사랑을 받은 존재였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슬로우의 5단계로 볼 때 안전에 대한 욕구 내지는 의식주 생존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전에 생존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도부터 2050년도에 출생하신 분,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어지신 분들을 노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그 욕구가 다 충분히 채워지기에는 부족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못 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지도 않았을 그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어 라고 경험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노인 세대는 학업에 대한 선택, 또 내지는 어떤 스스로 하고 싶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를 다 제공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긴장감으로, 때로는 그것이 열등감과 또 때로는 그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한 세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1950년도부터 1964년도 사이에 출생하신 분, 연령으로 보면 61세에서 74세 정도 되어지신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는 전쟁과 그 전쟁 이후에 무엇인가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분히 경험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재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노인 세대 아니면 베이비붐 세대에 계신 분들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나하고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충분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려받고 제공받지 못했었어. 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었는데,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이 훨씬 더 적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생리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안전할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욕구를 받지 못했으니 안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한 나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지는 나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먹먹한 그 내면의 정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적절하게 아니면 무엇인가 충만하게 배려받았던 그런 영아기 내지는 유아기 내지는 아동기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관계 맺기 할 때 적극적으로 저요! 라고 나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위축되어서 뒷걸음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럴 수 있는 대상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적인 변화의 형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X세대라고 말하고, X세대는 이제 자기를 개발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 다음에는 밀리니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자아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다. 또한 그 다음 세대를 마지막 세대까지를 보자면 알파 세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노인 세대에서 알파 세대까지의 전 세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세대의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5세대가 있다면 그 5세대, 6세대의 그 세대 중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의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내재적인 정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글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냈어요. 그 담이라고 하는 동화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것을 쌓는 것을 담이라고 할 때, 그 물리적인 담은, 또 때로는 정서적인 담은 언제 처음 그 담을 쌓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담은 언제부터 쌓아졌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세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마슬로우의 생리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는 담이 쌓여지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발달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걸 배려해 주지 않아서 안전하지 못할까 봐 담을 쌓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담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담은 언제부터 쌓여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때로는 그 담이 경계이기도 하고 보호막이기도 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방어자의 힘처럼 나를 경계, 또 내지는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담을 더 쌓고 더 쌓을수록,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나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시니어로서는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고 나만. 그러면 다시 내재되어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그때처럼 여전히 나는 그 생리적인 안정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쌓았지만 내가 그들이 담을 쌓은 것처럼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담장을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담을 내가 언제부터 쌓았는지도 모르고 그 담을 언제부터 그렇게 높이 쌓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더 쌓기도 하지만, 마치 내가 경계를 갖는 것처럼 담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왜곡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에서 이 담을 평가할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서 때로는 이야기를 막 들어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노크를 할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담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어지는데, 이 단절은 너무 외로워, 죽을 것만 같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아주 절규와 같은 그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절은 자기로부터의 소외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내가 담을 쌓은 그 담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너무 보호하려고 무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넘나들 수 있는데, 내가 그 담을 무너뜨리려는 의식이 없으면 단절되었다, 소외되었다. 그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낳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 맺기에서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그렇게 생리적인 욕구나 안정의 욕구가 잘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또 생물학적으로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것이다. 출생은 너무나 신선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완전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완전에 가까운 그 에너지를 갖고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내재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존재의 수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선함으로 태어난, 이것을 애니어의 윤응성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신성함을 갖고 태어났다. 그 신성함을 갖고 태어난 그가 환경적인 요소와 또한 양육자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신성하다 내지는 훌륭하다, 유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재되어진 나의 신선함과 유능함과 또한 역시 잘 살아낸 나를 자기 인식을 통하여, 자기 선언을 통하여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또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자기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내가 태어날 때 연약했지만, 성장할 때도 또 연약했지만, 지금 내가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시니어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내가 말을 해야 될 그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때,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융합해야 될 그때를 잘 알아차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를 한번 탐색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 에너지가 있어요. 또한 마음을 그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머리의 에너지와 감정의 에너지와 장중심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균형 있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 힘이 내재돼 있다. 언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신선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되어진 나는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로 잘 융합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구조는, 이 생각은 또 감정에, 마음에 영향을 줘요.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 또한 행동으로 해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기. 왜냐하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도 그렇게 잘 살아낸 내가 그때는 연대기로 볼 때 어디에서 어느 고향을 가지고 태어났지, 어느 부모님과 어느 형제 속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10살에는 어디에 있었지, 어느 학교를 다녔지, 20살에는 어땠지, 30살에는 그리고 60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라고 연대기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아요. 또한 학령기로 그려봐도 괜찮아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그래, 내가 8살에 국민학교를 갔었어. 그리고 중학교를 갔었지.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내가 대학교를 선택할 수 없었어. 그러나 후회는 없지. 라고 하는 학령기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나는 10살 때는 충청북도에 살았었지. 그때 살이 많았어. 내가 20살 때는 서울에 살았지.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 교통이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교통도 되게 좋았고, 또 문화생활도 잘할 수 있었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저 부산에 살았었지. 이렇게 내가 살아온 그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또한 관계 중심으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12살 때 만났던 그 사람. 내가 15살 때 만났던 그분. 29살에 만났던 그 사람. 나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었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이라고 해서 어떤 관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 맺기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화해와 용서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80년의 인생이 되었네. 그래. 근데 80년을 회상하는데 갑자기 딱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과 내가 뭔가 미해결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내가 감정이 갑자기 걸리는 것은 내 감정, 내 관계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다룰 것인가? 화해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선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20살 때 그랬더라면, 결혼할 때 그랬더라면, 우리 아이 자녀를 키울 때 이랬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랬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이지 않고 너무나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의 나를 만나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때는 최선이었는데 그땐 지혜가 부족했었지. 자, 그게 기억난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아주 흩날리듯이 톡을 보내도 괜찮아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때 참 미안했다 라고 하는 화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하고의 화해와 용서를 먼저 하고 나서 타인과의 화해와 용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용서는 때로는 대상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추억을 회상하여서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랬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를 한다면 지금 할 것인가 내일 할 것인가를 선택해도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화해는 그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니면 같이 동행되어지면서 같이 나눔을 해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24시간의 시간이 일상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건 자기 강화로서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하고의 관계 맺기, 이렇게 나하고의 관계 맺기는 잘했어요. 그럼 너하고의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능 구조에서, 가족 기능 구조라고 하는 데서 민우친이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1층과 2층이 3층이 있는데 1층에는 손주가 있는 거고 2층에는 그의 부모가 있는 거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 거고 3층에는 조부모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하고의 관계 맺기 속에서 3층에 있는 조부모는 1층에 있는 손주, 손녀가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을 잘 알고 있지만 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층을 뛰어넘어서 1층으로 가서 1층에 있는 손주들과 친밀감을 2층에 있는 부모보다 훨씬 많이 갖는다면 권위가 무너진다. 방에 그 벽이 튼튼해지지 않고 무엇인가 그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 또 내지는 사회에 대한 태도를 기본 생활 습관처럼 되어지는 그런 태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우친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조부모님들, 자, 3층에 있는 조부모님이 1층에 있는 손주를 사랑할 때 2층에 있는 부모가 어떠한 상황인지 위임되었는지를 살피고 1층에 있는 손주들을 사랑하는 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거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해요. 지금 직접적으로 민우친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기능 구조로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능력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과잉 사랑이 때로는 손주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 절제 자기 조절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굿바이 블랙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본다면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 블랙독과 같은 우울감은 나를 너무 이유 없이 힘들게 한다. 어디를 가나 늘 따라다니는 듯하고 따라다니는 듯한 그 우울감은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그것은 친밀한 감정을 없애주고 그것을 박탈하고 또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시 친밀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 그 우울감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하고 친밀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시키는 특성이 있으니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나하고의 화해,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 맺기를 잘 한다면 너하고의 관계 맺기가 잘 되어질 수 있다. 우울감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볼 때는, 자, 타인은 어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너무 속상해.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 라고 하는 속상함과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속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계획되어진 대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이 중요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가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메모하는 거, 지난번에 대화했던 패턴, 이것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생각이 중요한 사람은 또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간 개념이 거의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개념이 중요하고 사고 체계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며 지난번에 얘기했던 맥락적 사고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장중심 행동이 중요한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들의 리더십을 칭찬해라. 그들이 빠르게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감정 중심에 있는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는 천천히 경청하는 태도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가고,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맥락적 사고를 중점으로 하고, 행동이 중요한 그 장중심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칭찬을 우선으로 해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하고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시니어가 관계 맺기의 특정으로 볼 때 그 너하고의 관계는 통합이 인류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통합이 인류애인데 인류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계 맺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시니어는 너무나 많은 자산이 있어요. 경험의 자산이 있어요.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산이 많아요.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그 대상이 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도서관과 같은 그 지식의 샘물과 같은 그것을 잘 변별해서 그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물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관계 맺기 특징 속에서 그를 판단하는 듯한 언어, 또한 미소 짓지 않음. 노년에 미소 짓지 않음은 무표정이 되어져요. 자, 미소 짓지 않음은 무표정이 되어지는데, 무표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고 오해를 받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무표정하게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판단한다, 비판한다 라고 알 수 있으니, 어떨 때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내지는 공부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표정함을 판단이다, 비판이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 대상이 원하는 그 맥락을 살펴서 같이 관계 맺기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관계 맺기 속에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5살 정도 되었을 때 청주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느 어르신이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저는 그냥 좋은 어르신처럼 보였어요. 좋은 어른처럼 보였어요. 인상이, 미소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시내를 나갈 때 그 어르신이 계신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오방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포라고 하는 게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그 오방떡이나 지포를 사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을 3년 정도를 했습니다. 왜? 어르신의 미소가 너무 따스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이어서 그 어르신에게 그렇게 오방떡과 지포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어르신의 3대의 가족과 함께 여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 아들의 가족, 그 손주의 가족과 지금도 여전히 삶의 여정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깊이 있게 각인되어서 경험되어지냐라고 한다면, 청소년기에 저는 굉장히 위기의 가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탈하고 싶다. 무엇인가 탈학교화 내지는 탈가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막 고민이 되어진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미소, 폐지를 줍는 그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고 가면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는데 저는 그 어르신 덕분에 살아남았다,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21살 때 만난 은퇴하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21살 때 인생을 끝내야겠다 결심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날짜를 접어놓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그래 10월 1일 이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은퇴하신 어르신이 저에게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민 선생 무슨 일 있나요? 전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민 선생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질문할 때 저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서 그럼 우리 칼국수나 먹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빠르게 개입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었는데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밤에 저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저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하고의 관계 맺기는 시니어 어르신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생명력이 되어지고 또한 그 생명력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이 환경과의 관계 맺기예요. 자,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미소를 먹고 그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럼 환경과의 관계 맺기는 뭘까요? 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리, 또 내지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 공간이 적절히 청결한가요? 그 공간 속에 있는 어르신은 적절히 나를 잘 청결하게 유지시키셨나요? 자, 이것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도 환경이고 물리적인 모든 것도 환경인데 사람이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환경인데 사람의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미소를 띤 또한 따뜻한 미소를 띤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환경으로 존재하는 어르신들의 언어, 축복하는 언어, 또 내 자신을 잘 수용하는 그 언어,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며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웰다잉의 진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또 내지는 이곳에는 이 장소에는 이 기관에는 이게 있구나. 그럼 여기에 참여해서 자발성과 주도성으로 나를 인식해야겠구나. 자, 자발성과 주도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사회 기여가 되어져요. 사회 기여가 되어진다는 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나라를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고민되어지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모델이 필요해요. 시대적으로 아주 좋은 시니어 모델이 필요해요. 왜? 다른 봄, 여름, 가을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가보지 않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노년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환경인 것을 기억해서 환경인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하게 독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들은 비우는 것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소풍 가듯이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어.
그것이 죽음의 여행이 되어질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눈다면 유품이 되어지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눈다면 선물이 되어질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좋은 환경인 사람들끼리 좋은 선물을 나누는 게 어떤지 생각을 결심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신 어르신들, 20%의 좋은 환경으로 우리 가정과 지역을 살리신 여러분은 이미 목적과 가치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또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며 좋은 환경인 우리는 이미 가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미 그런 가치를 이루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